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둘러싼 이 거대한 산업지형 변화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요즘 뭐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뿐이죠. 네,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실제로 구현하고 움직이게 하려면 상상 이상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AI 연산에 특화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클라우드 기업, 뭐랄까 이른바 네오 클라우드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선도주자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볼 네비우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정말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올해 들어 주가가 무려 424%나 폭등했고요. 지난 2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5%나 증가했습니다. 와, 625%요? 정말 놀라운 상장세네요. 그렇죠. 대체 이 회사는 어디서 나타났고 어떻게 이런 로켓 성장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같이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엄청난 성장의 이면에는 AI 혁명이 가져온 컴퓨팅 파워에 대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그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네, 바로 그 기업들만으로는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가 점점 벅차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바로 그 틈새를 네비우스 같은 좀 더 전문화된 새로운 강자들이 파고들면서 거대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네비우스라는 회사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배경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좀 그렇죠. 원래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기술 대기업 얀덱스의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출발했어요. 네, 맞습니다. 얀덱스 클라우드였죠, 원래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좀 복잡해졌죠. 여러 국제적 제재 때문에 얀덱스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요. 네, 그 여파가 컸습니다. 그 후 얀덱스는 결국 러시아 내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국제 사업 부문 중심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새롭게 본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네비우스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탄생한 어찌 보면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격동의 시기를 거쳐 독립한 네비우스가 지금은 AI 시대의 총화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네, 단순히 간판만 바꾼 게 아니라 그 AI 컴퓨팅이라는 특정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놀랍습니다. 2분기 매출 1억 5,100만 달러 달성, 연초 대비 주가 400% 이상 급등, AI 관련주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서 네오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정확히 뭔가요? 기존의 아마존 웹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업들을 우리는 보통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거대 기업들. 이들은 뭐랄까 백화점처럼 정말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죠.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정말 많죠. 네, 거의 모든 걸 다 하죠. 반면에 네비우스 같은 네오클라우드는 좀 다릅니다. 특정 분야, 특히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그래픽 처리 장치죠. 이런 컴퓨팅 자원을 대규모로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기업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뭐든 다 파는 거대한 종합 쇼핑몰이라면 네오클라우드는 특정 명품 브랜드, 예를 들어 AI 연산 능적이라는 초고가 상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부티크 같은 느낌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AI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요구하는 연산 능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화된 수요를 기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부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오클라우드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하면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비우스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초대형 계약입니다. 이 소식이 발표된 날 네비우스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50% 가까이 치솟았어요. 네, 시장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계약 내용을 보면 규모가 무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17억 달러. 네, 엄청나죠. 2031년까지, 그러니까 꽤 장기 계약인데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GPU 기반의 AI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네, 장기 계약이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현재 네비우스의 분기 매출이 한 1억 달러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약속인 거죠. 맞습니다. 이 계약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네비우스의 미래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넘어서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첫째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초거대 테크 기업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네오 클라우드 기업에게 이 정도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네오 클라우드 시장의 잠재력을 아주 강력하게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시장 자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죠. 둘째로는 이게 AI 인프라 경쟁, 특히 GPU 확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조차도 자체적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외부의 전문 기업과 손을 잡을 만큼 이 GPU 확보가 절실하다는 신호죠. 마치 골드러시 때 청바지 팔던 회사가 돈 번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AI 시대에는 이 AI를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 즉 디지털 곡괭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미 자체 클라우드, 애저가 있는데도 네비우스와 이런 대규모 계약을 했을까요? 그냥 자체적으로 더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AI 모델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GPU 수요 증가를 자체 투자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최신 GPU를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속도전이니까. 또 네비우스 같은 기업은 특정 GPU 아키텍처나 기술에 더 특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로 하는 특정 종류의 고성능 컴퓨팅을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 전문성이란 거군요.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GPU 제조사,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여러 파트너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AI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위험 분산 같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정말 AI 패권을 잡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엄청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군요. 이 계약 하나만 봐도 시장의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네,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보면 그 규모가 더욱 실감나는데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기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까지.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투자액이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천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 원.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인데요. 그렇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AI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네비우스나 또 다른 대표적인 네오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 같은 회사들의 현재 매출 규모는 아직 이들 하이퍼스케일러와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은 작죠? 네, 규모 차이는 크겠죠. 하지만 성장률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AI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이들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코어위브는 2분기에 매출 1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7% 성장했어요. 와, 코어이브도 엄청나네요. 207% 성장. 네, 네비우스의 성장률 아까 625%라고 하셨죠. 그거보다는 낮지만 매출액 자체는 네비우스보다 훨씬 크죠. 이 두 회사가 현재 네오 클라우드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핑보드, 즉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네비우스나 코어이브 같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르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이 17억 4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계약을 안겨주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 네오 클라우드 모델은요, 이렇게 빛나는 기회만큼이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구조예요. 아, 고위험 고수익. 어떤 위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즉 케이펙스입니다. 케이펙스요? 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 안에 정말 엄청나게 비싼 최신 GPU들을 수천 개, 수만 개씩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네. GPU가 워낙 비싸니까요.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네비우스든 코어이브든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 자금 조달, 특히 부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비우스의 경우를 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가 약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보유한 현금이 한 17억 달러 정도 있어서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현금이 더 많긴 하네요. 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운영 손실을 메우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적일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재무 상태를 좀 들여다보니까 네비우스가 2분기에 1억 1,12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손실 규모가 꽤 크죠. 매출액이 1억 50만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보다 사업 운영에 쓴 돈이 더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성장은 폭발적인데 아직 수익성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네요. 네, 바로 그게 네오클라우드 모델의 딜레마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 그 결과 단기적인 손실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경쟁사인 코어위브의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코어위브는 어떤가요? 코어위브는 현재 부채가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합니다. 110억 달러요? 와. 네, 그리고 올해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자만 10억 달러. 네, 물론 매출 규모가 네비우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재무적 부담을 안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110억 달러 부채에 연간 이자만 10억 달러 이상이라니 듣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네비우스는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가 좀 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코어위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직 부채 규모가 코어위브만큼 크지는 않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아주 든든한 장기 계약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네비우스 역시 막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한 고위험 사업 모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들 기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능력과 재무 관리 능력에도 크게 좌우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 1년 네비우스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전망이 궁금한데요. 현재로서는 네비우스나 코어위브 같은 기업들이 AI 붐 전체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뭐랄까 일종의 대리지표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이들 기업의 주가나 성과는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수요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현재 AI에 대한 열기와 투자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1년 후 네비우스의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계약과 같은 추가적인 대형 계약, 예를 들어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나 아니면 대형 AI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또 성사된다면 주가는 또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단기간에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주식이 초고위험 자산이라는 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죠. 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만약 지금의 이 뜨거운 AI 열풍이 조금이라도 식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와서 기업들이 AI 관련 투자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AI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판매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거나 혹은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나 실망감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네,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파장은 네비우스 같은 인프라 기업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비우스 주가는 올해 초에도 단기간에 50% 이상 급락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꺾이는 순간 그 충격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서 엄청난 상승 뒤에는 또 가파른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비우스의 미래는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금난이나 경쟁 심화, 시장 변화 같은 것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양극단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죠. 다만 현대 시장에서 보여주는 AI 인프라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요를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네비우스라는 한 기업의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AI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인프라 시장의 역동성,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인들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부채,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익성 문제라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초대형 계약은 분명 중요한 전환점이자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 기업의 궁극적인 성공은 앞으로 AI 시장 전체의 흐름과 수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비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전망이나 투자 분석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더 큰 그림을 봐야죠. 이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즉 인프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 어떤 도전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심화되면서 네비우스나 코어위브와 같은 소수의 네오클라우드 전문 기록들에게 점점 더 많은 자원과 시장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보이죠. 이러한 승자독식 혹은 소수 집중 현상이 장기적으로 기술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이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소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낳아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